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방송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 특별히 엘레강스 박혜진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혜진입니다. 오늘 의상이 굉장히 여름 휴가철에 딱 걸맞는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방금 온 것 같은 아주 화사한 옷을 입으셨는데 휴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 휴가요? 휴가는 저는 남들이 놀 때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어휴. 7, 8월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요. 네. 네, 남들이 다 열심히 일하실 때 부러움을 다 받으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인포맥스 D도 휴가가 없기 때문에 특히 네. 저는 제가 휴가를 가면 제 자리를 뺏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돌아와서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시장 상황도 조금 하락폭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언제나 디지털 경제와 금융 저희가 블로기트에서 쉽고 편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바로 인사이트로 출발해 보시죠. 네,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인포맥스 D의 아주 주된 꼭지인데 오늘도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금융시장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아주 정확하고 쉬운 정보로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이런 좋은 정보들 어디서 얻으세요? 유튜브에서 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보통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뭐 암호화폐 관련한 모든 정보들은 대부분 이제 영어로 된 형태로 처음에 아이고. 네, 어떠한 그 기사들이 나오기 영어로. 때문에 네, 그런 영어권 미디어들을 먼저 좀 접하게 되긴 하고요. 네. 그런데 또 아니면 리포트 같은 것들, 매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오는 편인데 되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코빗이나 그런 그 거래소의 연구소 같은 곳들에서 한글로 잘 번역해 주셔서 좀 전달해 주시거나 공유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언어 장벽들이 좀 낮아지면서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많은 좋은 정보들을 점점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괜히 물어봤습니다. 말이 굉장히 길어지고 저희 인포맥스 D 보시면은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아주 수준급인 네. 전문가 분들과 함께 우리 박혜진 교수가 앞으로도 직접 그 영문을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면 됩니다라고 네.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눈치가 오늘 없었네요. 만나볼 전문가를 소개를 해야 네. 되는데요. 저희 금요일 날 저와 함께 인포맥스 D를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업루트 컴퍼니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계신 이장우 대표를 모셔왔습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뵙고 너무 주말 되자마자 뵈갖고 방금 전에 또 한 번 녹화를 했던 그런 기분이 드는데 패널로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몰랐는데 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네요. 처음에 인사하기까지. 네, 전문가 패널에게 굉장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일 없기 때문에 이장우 교수님 많이 느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를 오늘 이장우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장우 대표와 금요일 날 해봤는데 비트코인 시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향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술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볼 텐데 네, 이 대표님이라고 하는 게 편하죠? 네. 4년 주기설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유튜브 저희 프로그램 댓글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네. 무슨 4년 주기설 같은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무슨 주기가 있냐 장난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지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 반도체 업계의 황해 법칙이 분명히 깨지고 이제는 전혀 맞지 않듯이 네. 이 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부터 앞에서 설명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4년 주기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깨진 건 아직 아니고요. 네, 깨진 건 아니고 뭐 앞으로도 무조건 4년 주기로 간다 이것도 사실 아니겠죠. 근데 물론 그게 나왔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유들을 우리가 알다 보면 조금 이제 지표들을 뭐 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공급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는 얼마 발행하고 몇 년도에는
얼마 발행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달러 유동성이 정해져 있다면 아무래도 그 스케줄에 따라서 뭔가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지잖아요. 네. 그런 면이 비트코인에는 사실 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공급 스케줄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을 신규로 발행하는 스케줄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 픽스된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살아나서 또는 다시 나타나더라도 그 스케줄 자체는 지금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의 하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좀 크게 움직이는 어떤 가격 흐름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걸 반감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2012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요. 4년 뒤 2016년도에 있었고 2020년도 다들 최근에는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고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고 2021년도에 폭등을 했던 과거의 하나의 어떤 이제 흐름들이 약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그렇다고 뭐 2025년도라고 단정하기 힘들긴 하지만 뭔가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 추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네. 뭔가 반감기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신규로 지금 발행되는 양이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2만 8,500비트 정도가 2022년도에는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전 반감기에는 한 65만 7천여 개 정도가 매년 발행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4년 뒤에는 16만여 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발행되는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 픽스된 스케줄, 요게 어떤 반감기의 어떤 첫 번째 하나의 그 기준이 돼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무슨 반감기냐, 우라늄이냐, 뭐 이런 소리 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채굴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비트코인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거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움직이려면 비트코인 어떤 이제 노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우리가 데이터를 거래 기록을 하고 검증을 하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떤 특정 회사가 움직이진 않아요. 뭐 구글이 움직인다거나 특정 국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움직여지는데, 자발적인 참여로 자기의 어떤 컴퓨팅 파워라는 걸 동원을 해서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채굴자라고 부르고, 그 채굴자들이 그냥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전기 비용도 들고 어떤 컴퓨터 그래픽 비용도 드니까 보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준 보상이다. 그 보상의 어떤 금액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들도록 어떤 프로토콜상에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님 이야기부터 이제 앞에는 이제 4년 주기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줄인 이유는 워낙에 전 방송에서 이 주기설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일단은 이 대표님이 크립토 업계에 뛰어든 계기부터 해서 이게 좀 빌드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크립토 업계에 원래 계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뭐 크립토 업계에 있는 사람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초창기 완전 진짜 내가 뭐 개발을 해갖고 시작을 했다 이런 분은 잘 없으니까. 왜냐면 크립토가 이제 결국 우리가 불장이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폭등되는 시장이 한 번씩 있으면서 외부 산업에 있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한 번씩 유입이 되거든요. 2013년도에 한 번 쫙 유입이 됐죠. 그때는 이제 보통 공돌이,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해서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거의 한 달 동안 10배 가격이 오르면서 쫙 유입을 했다가 2014년도 이제 폭락을 겪으면서 쫙 다시 빠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비전을 이 블록체인의 비전을 본 사람이 남아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겪으면서 이제 상품들을 개발하는 거고요. 2017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불장이 와서 연초에 100만 원 하던 비트코인 연말 2천만 원 갔었으니까 한 20배 좀 올랐잖아요. 다른 알트코인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해. 그때 또 플레이어들이 쫙 유입을 했어요. 그때는 뭐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사이드 또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유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다시 크립토 겨울이 여지없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이게 탈불이라고 불렀어요. 탈불. 블록체인 탈출. 이게 2018년도 겨울부터 2019년도까지 아주 많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를 이겨낸 유지한 사람들이 2021년도를 맞이했고요. 그렇게 유입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유입이 됐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초창기에 이제 유입이 되신 것은 아니나 네. 워낙에 또 열성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또 지금 겸임 교수라는 직함까지 가지고 계신데, 이 가상자산 업계가 매력이 그렇게 큽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비트코인 불장이라고 할 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는 이 블록체인과 또는 비트코인이 주는 뭔가 이상, 비전, 철학들이 너무 크고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 실제 프로덕트가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반면에는 욕을 먹는 이유기도 하고 욕을 먹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봤더니 실제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럼 다시 거품이 꺼졌다가 그 사이에 또 뭔가 이제 그 크립토 겨울야원 기간에 또 막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NFT였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ICO였던 거죠. 네, 그런 이제 그 새로운 테마들을 딱 가지고 오면서 팍 성장했다가 거품 꺼지면서 했다가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이게 비트코인을 위시로 하는 이 블록체인 씬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빌리버들을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겉에서 봤을 때 쟤네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네네. 이것을 기술로 이해하거나 금융자산으로만 이해했을 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은 사실은 철학이나 가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여기에 2013년이든 2017년이든 유입이 돼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가치에 기반하고 철학에 더 열광적인 팬이기 때문에 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시장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짧아요. 우리가 부동산 사이클 같은 경우는 10년 훌쩍 넘어야 한 사이클이 오고 주식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는 해야지 한 사이클이 도는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공교롭게도 4년에 한 번씩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되게 빠른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매료를 느끼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환도 빠르고 변화도 빠른데 일단 어찌됐든 침체기도 오지만 우상향하는 그 마켓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뭐 단순히 가격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보다 보면 배우는 게 없잖아요. 사실 2013년도, 뭐 17년도, 2020년도를 보면 그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보면 그때의 어떤 매크로 거시경제 환경들 그리고 얘가 왜 어떤 트리거로 상승을 했는지 또 어떤 트리거로 폭락을 했는지 이런 것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사실 우리도 한 발짝 떨어져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겪고 있는 이 하락장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또 한 비트코인 한 60% 정도 하락을 했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80%, 90%도 되게 흔한데요. 이런 것들이 크게 두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대표님은 그러면은 그 크립토 씬에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담그기 전에 자산 투자를 좀 해보신 게 있어요? 아, 크립토 담그기 전에요? 네,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아, 저는 부동산 투자는 많이 안 했고요. 네. 아, 부동산은 뭐 제가 살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요. 네. 투자했고요. 네, 저기 주식은 약간 투자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추종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근데 뭐 저도 그랬고 그 투자로 접근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투자를 해보면서 내 자산을 넣어봐야 그 자산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투자만큼 좋은 건 사실 왜냐하면 없죠. 혹했던 거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오를 때, 비트코인 오를 때 혹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뭐 그 다음 접근이 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시작은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스터디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교수님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도 페이스북을 가니까 그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관련된 블록체인 커뮤니티? 거기에 가입자로 이렇게 전부 아이콘이 다 있어. 안 가입된 곳이 없어요. 그만큼 공부를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만큼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엔 이게 사실 투자를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는 자산에 어떤 투자 성격을 가지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펀드도 종류별로 다 다를 거고요. 그 크립토에 투자하는 마인드는 크립토를 어떤 투자 자산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네,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오랜 기간 그 묵상을 좀 했던 주제이긴 한데요. 네, 풀어주세요. 네, 저는 그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은 명확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비트코인을 아주 이제 업계 아닌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을 마치 전체 암호화폐를 대표한 하나의 인덱스 정도로 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비트코인 이꼴 전체 암호화폐 이렇게 보는데 명확히 둘의 성격은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은 확실히 가치를 저장하는, 가치 보존을 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금 같은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가 유지가 돼요. 또는 보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모아야 되는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뭐 빠르게 트레이딩 해가지고 자산 늘리신 분들은 없거든요. 부동산을 사서 오랫동안 묵히면서 돈이 필요하면 그걸 담보로 또다시 이제 유동성을 창출하고 또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이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랑 너무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명확히 다르거든요. 이 시장을.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알트코인이 뭐 A라는 회사에서 나온 코인이에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뭐 수익도 잘 내고 미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 이 코인 자체를 바로 투자, 너무 이제 확신을 하고 투자한 경우 작년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어제도 우리 뭐 기사가 나왔지만 뭐 카카오라는 회사 훌륭한 회사잖아요. 카카오라는 회사가 훌륭하다고 그들이 발행한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클레임 토큰이 같이 상승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회사에 발행한 포인트와도 비슷하다고 좀 보여져요.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회사를 보지 못하면은 왜냐면은 이제 그 주식은 그 회사의 어떤 소유권, 지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 수익을 많이 내면 그 수익에 대한 배당에 대한 권리도 받을 수 있고. 그럼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평가하면 돼요. 근데 코인은 현재는 다 증권형 코인이 아니라 대부분 유틸리티 코인이잖아요. 이거랑 뭐냐면은 사용성을 가진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그 좋은 사용성을 구조를 만들어 줘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코인을 우리 서비스에 1번, 2번, 3번, 4번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냐, 이 코인이 어떤 데 활용되는데 쓰임새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면 되게 좋다 많은데 알트코인은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개별 가치는 우하향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 우리가 달러를 보면 달러가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달러의 계단 가치는 1940년대 이후로 거의 9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는 굉장히 효용성이 많아도 계단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많이 이제 투자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트코인도 그냥 하나 사두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단 가치는 굉장히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가지고 뭐 디파이를 하든지 스테이킹을 하든지 어디 사용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용성을 가지면서 활용해서 그 개수를 늘리는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비트코인과 좀 알트코인은 그렇게 좀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알트코인과 주식은 이런 이유로 좀 다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NFT도 사실 한 발짝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들에서 NFT 투자를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NFT는 심지어 프로젝트가 상승을 해도 내 NFT는 안 팔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유니크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안 팔린다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스타트업 투자예요 라고 이제 나랑 똑같아요 라고 저는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NFT 같은 그 좋은 접근 방법 같아요. 네. 예전에 고등학교 인문학 특강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났더니 학생들이 반응이 좋아서 학부모님들이 한 번 더 강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NFT 강의를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NFT를 사도 되냐 이렇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시는 건 자유롭고 괜찮은데 그리고 충분히 미래 비전도 있는데 꼭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본인 사신 NFT가 몇 년간 안 팔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없는 자산이에요. NFT는 하나하나 유니크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또 비슷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진짜 블루칩 NFT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없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을 NFT 넣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 선택이다. 이렇게 좀 투자 면에서는 좀 NFT나 이런 거 좀 볼 수 있죠. 코인은 가격이 낮더라도 팔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 있으니까요. 거래소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전반적인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 이런 거의 차이점, 뭐 의견을 좀 주셨는데 일단은 전망 자체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론과 회의론이 분명히 같이 존재하는 게 이제 코인인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은 물론 나중에 뭐
미국 달러 기반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이고 뭐건 전부 뭐 소용없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 전 업계에서 보는 가상자산의 전망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업계 밖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다른 뷰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업계에서 보는 거 그리고 저의 뷰 자체는 그 이제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되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중요하다. 네, 중요한 자산, 중요한 개발품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투자적인 면에서는 우리 공급 사이드에서 아까 얘기드렸던 한정된 어떤 발행 스케줄, 한정된 거죠. 누가 임의로 더 많이 발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의 면이 있어요. 금과 비슷하게. 금이 이제 1년에 한 2% 정도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만큼 채굴을 해서 채굴 비용을 들여서 아무리 채굴을 해도 연간 한 2%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그 이상 못 늘어나는 거예요. 못 늘어나는. 모르겠어요. 완전 또 좋은 채굴 기술 만들면은 갑자기 뭐 4% 발행할 수 있긴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현재 한 1.7% 정도의 인플레이션이에요. 매년 현재 발행된 거에서 1.7% 늘어나는 거고 한 4년 우리가 정확히 2년 뒤 정도 되면 다시 한 반감기 오면 0.9% 정도, 1% 미만으로 떨어져요. 네, 그 다음 반감기가 2024년이죠. 2024년 5월 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느낌에. 예. 1% 미만 줄어드니까 금보다도 어떻게 뭐 월등히 희소한 자산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공급 면에서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얘기하죠.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왜 가격이 떨어져?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구매력이 보존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요 사이드에서는 저는 좀 이렇게 보는데 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수요 되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을 때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싹 점령을 했잖아요. 그때 막 금융망들이 막 갑자기 동결되고 막 그 사람들이 돈 찾으러 은행 막 가고 했을 때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자기 자산을 보내야 되는데 비트코인 활용해서 뭐 터키나 인근국에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자산을 보내고 막 그랬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는 그쵸 러시아는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을 했지만 글로벌 금융 통제에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이 어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또 활용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가 되게 발발을 할 때 비트코인은 이 뭔가 수요 가치가 돋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5년, 10년, 30년, 50년 뒤가 굉장히 질서 있는 세계 정세가 될 거냐, 되게 불안정한 정세가 될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이제는 미국이 딱 경찰 역할을 해가지고 안 일어날 거냐, 많이 일어날 거냐. 더 일어난다. 네, 더 일어난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장의 수요나 이 자산에 대한 신뢰는 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과거에 17세기인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영국이 이제 군수물자들이 필요한데 영국에서 이제 군수물자들을 막 이렇게 유럽에서 막 사오는 거거든요. 그럼 영국이 약간 전쟁에 지면 그 영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영국 돈을 안 받았어요. 그때 금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금 정도는 줘야 우리가 군수물자 너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는 더 신뢰 있는 하나의 자산을 찾아요. 결제 수단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런 어떤 중립적인 화폐로서 더 가치를 가져갈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렇게 보는 뷰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발행 주체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그 강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미국이 톡 까놓고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없애고 싶으면 없앤다. CBDC 까놓고. 나오면 이제 네. CBDC 나오면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죽일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억압하고 압박할 대상이 없는 거여서 그런 좀 발행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코인들이나 다른 혹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좀 자산들과 다른 점이겠죠?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예전에 뭐 비트코인 처음 공부할 때나 뭐 이걸 못 없앤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 오히려 뭔가 좀 신뢰 있는 기관이 이걸 운영해주면 훨씬 더 신뢰 있어 보이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킬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빈배하고 싸울 수가 없죠. 네, 예를 들어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라는 이제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선포를 했죠. 글로벌적으로. 그랬더니 바로 깨갱 내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커버가 청문회 불려가고
몇 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지금은 이제 거의 진행을 안 하는데 다른 프로 이름 바뀌어 진행하는데 단일 공격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은 저커버거라는 단일 공격 포인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신뢰가 있는 회사를 하더라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비트코인에 어떤 주체가 있다면 그리고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산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못 막으니까 같이 가는 거지 막을 수만 있다면 막았겠죠. 근데 이제 막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그리고 뭐 경험하셨겠지만 작년 뭐 5월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에서 뭐 채굴 금지하고 그죠? 중국에서는 당연히 자본 유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두는 걸 싫어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뭐 채굴 딱 금지하고 거래 금지하고 또 해버리는데 그 채굴 파워들이 그러면 없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그 채굴 파워들이 고스란히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체 채굴 파워에 거의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약간 두더지 잡기 해보셨어요? 예전에 때리면 여기 올라오고 때리면 여기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좀 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금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뭐랄까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존재하고 이제 서플라이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 라면서 금과 비교를 하셨는데 네. 금은 이제 정세가 좋지 않을 때 안정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급등한다거나 분명히 이거는 안전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단순히 이제 서플라이가 한정적이라고 해서 그거랑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금하고 그걸 비교하냐? 뭐 같은 논리라면은 우리가 제가 암호화폐 발행해서 갑자기 공급 스케줄을 똑같이 맞추면 그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발행 수량이 한정된 코인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아요. 뭐 상당수 암호화폐들이 그렇게 다 설계를 했어요. 라이트코인도 뭐 그렇게 똑같이 설계를 돼 있고요. 근데 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치나 이런 성격을 지니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냥 기본 조건이다. 이게 비트코인이 유달리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 안전자산에 가까운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게 이제 어떤 POW라고 하는 어떤 채굴 시스템 여기에서 좀 기인한다고. POW는 또 뭐예요? 네, 그 채굴자들이 하는 거. 네.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유일한 자산인 거죠? 네, 완전히 비트코인.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 되기 위해서 이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분산되어서 POW 프루프 오브 워크인가요? 네, 작업 증명이라고. 작업 증명. 네. 요거를 블록체인 안에서 하게 돼 있다. 사실 좀 기술적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장우 대표의 입을 빌려서. 네, 맞아요.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말 그대로 뭐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이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보안성을 유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해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킹을 하려면 적어도 전 세계에 있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큰 네트워크 파워를 가지고 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채굴 파워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를 해서 채굴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한다는 얘기니까 네.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니까 더 탈중앙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기술적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 저희가 이제 지옥 늪에 빠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넘어가는 하루 날을 잡아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하나씩 잡고 가시죠.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용어도 너무나도 어렵고 모두 용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시간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가상자산의 온체인 데이터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의 그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시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한 문구였는데 온체인 데이터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지금 아주 바닥 끝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반등을 보일 것이다. 이런 논조의 기사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온체인 지표란 걸 또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기업의 어떤 그 매출과 수익만을 보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기술적 지표들을 좀 보면서 저는 CEO를 봅니다, 일단. 예.
그렇죠. 초기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한데 막 거래를 하고 이제 주식시장에 증권사에서 거래할 때는 약간 기술적 지표, 뭐 200일선이 어떻게 됐는지 약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데 그 우리가 코인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들은 그 지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체인 지표라고 하는 건데 그 블록체인은 이제 지갑 대 지갑으로 비트코인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이 전 세계 누구나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요 지표들을 잘 가공을 해가지고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만 또 하루에 지금 비트코인 지갑이 한 70만 개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0만 개 지갑에서는 계속 서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래 지표들. 예를 들어서 온체인 지표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그 좋아하고 아마 바닥권을 간다고 할 때 아마 참고했던 지표일 것 같기도 한데요. MVRV라는 지표가 있어요. MVRV. 왜 이 지표가 뭐 좋아하냐면 그래도 가장 오래 기간 동안 검증이 가장 잘 된 지표고요. MVRV 지표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앵커님께 제가 비트코인을 보냈을 때 가격이 오늘 가격이 2,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기록이 딱 남거든요. 1비트코인 보냈다. 근데 이제 내일이 됐어요. 그거를 너도 다 볼 수 있다는 다 볼 수 얘기죠? 있어요. 네. 남의 계좌에 송금된 기록을. 그럼요. 네. 이거 엄청나네. 근데 그게 이제 오진석이라는 이름을 모를 뿐인 네. 거죠. 오진석의 지갑 주소로 제 지갑 주소로 보이는 거죠. 이동한 것들은 다 계좌번호로. 맞아요. 이런 게 실시간에 지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오늘 하나를 보니 2,500만 원일 때 보낸 거잖아요. 내일 만약에 비트코인 5천만 원 됐어요. 그러면 이 MVRV 지표는 2가 돼요. 2. 네, 만약에 내일 1,250만 원이 됐어요. 반토막 난 거죠. 그러면 MVRV 지표는 0.5가 돼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70만 개 이제 지갑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평균치가 되면 오늘의 MVRV 지표는 몇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데이터를 보면은 과거에 이 수치가 3.5, 3을 넘어가면 시장은 굉장히 과열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요. 언제냐면 작년 한 4월 그리고 2017년 12월, 2018년도 1월 이때 그때 고점이었잖아요. 비트코인 2,500만 원 갈 때. 그리고 작년 4월도 비트코인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가장 고점. 요때가 이제 MVRV 지표가 3 이상이 넘어갔던 시기거든요. 과열됐다. 그리고 MVRV 지표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1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시장은 바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요. 아마 그 기사가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것 같고 그게 언제냐면 제 근래는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3월 달에 모든 자산이 반토막 났었잖아요. 이때 이제 1 미만 내려갔었고 2018년도 12월 달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가 2천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1 미만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온체인 지표를 보조 지표로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격이 2,500만 원인데 이게 2,500만 원 과연 어느 시점인지를 되게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채굴자 지표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바닥인지 더 내려갈지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 보조 지표들을 같이 보면 지금이 그래도 발목 정도에 왔구나. 발목. 바닥은 사실은 지표로서 알 수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바닥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닥을 못 맞춘다고 보고 한 발목 정도는 이런 보조 지표로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그 계좌를 기반으로 한 수치가 있는 뭐랄까 공포지수 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네. 저희 연합 인포맥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패닉 붐 지표라고 나와 있어요. 공포지수.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온체인 지표 같은 것이다. 온체인 지표에는 이런 이제 과매수 과매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한 번에 확 유입이 되는 것들이 블록체인 지갑 주소를 보면 다 모니터링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도 지갑이 있을 거고 외부도 지갑이 있을 텐데 갑자기 뭐 A라는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뭐 몇만 개 입금이 돼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팔려고 거래소에 넣을 거니까 폭락이 예상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활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온체인 그 데이터의 특징이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은 끝이 있잖아요. 하루에 다 퇴근할 수 있는데 네. 이 온체인 데이터 보고 있는 분들이 쉽게 페인이 되시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온체인 지표를 다르게 활용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 투자 관점에서 너무 그것만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들은 정말 내일 가격, 다음 주 가격을 판단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체인 지표는 그 단기적인 가격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지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 그러니까 중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지금이
어느 정도 시점에 있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좋은 지표 같은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보는 거는 조금 잘 안 맞더라. 그렇게 지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단기 지표를 그리고 전망을 좀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포인트거든요.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호조세로 나왔어요. 실업률이 3.6% 나왔고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이제 굉장히 완전 고용에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 나왔고 비농업 부문 이제 고용자 수만 해도 37만 2천 명으로 나왔고 컨센서스 훨씬 상회했어요. 많이 고용이 돼서 만족스럽다. 그래서 이제 7월에 미국 연준에서 자신 있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이제 QT를 할 것이다. QE의 반대인 QT를 75bp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죠. 이럴 때 단기적으로 7월에는 어떤 향방을 가늠하느냐 그리고 미국 지표를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느냐 잠깐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찬물 맞는 것 같아요. 찬물이다. 순수히 가격적인 가격적인 면에 그냥. 있어서 네, 맞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2014년도 15년 이때와 다르게 2017년도부터는 이제 거시경제 지표가 굉장히 맞물려서 움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투자에 적합하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뭐냐면 적어도 지금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냐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거나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오르려면 금리 인상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는데 낮추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긴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약간 긴축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지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기본 여건들을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과거 패턴들을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다 똑같이 갈 건 아니지만 보통 이 크립토 겨울에 12개월 정도가 꾸준히 하락했었어요. 2014년도도 그랬고 18년도도 한 12개월 정도가 바닥대가 꾸준히 하락했는데 만약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큐티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더 이 바닥에서 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더 빠진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은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를 때 떨어지고 떨어질 때 오르고 그렇게 6개월만 진행되면 알트코인들은 여기서 몇 토막 더 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곡소리 나는 소리를 네, 알트코인들은 투자하기 굉장히 위험한 시기는 맞고요.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반대로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비트코인을 모으기 너무 좋은 시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은 걸 몇 년 한번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나온 영상을 작년부터 좀 보셨던 분들은 늘 똑같은 얘기긴 한데 2022년도는 비트코인을 모으기 너무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반대로 뭐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장호 대표님 그리고 이장호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기사에도 많이 노출이 됐고 이제 대표로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의 서비스이기도 한데 1비트코인 만들기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약간 뭐랄까 추천 겸 서비스 겸 뭐 이러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적립식으로 계속 조금씩이라도 소액으로 들어가서 줍줍을 계속하면서 1비트를 모아놓으면 이게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네, 1비트코인은 뭐 그냥 상징적인 하나의 숫자이긴 해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뭐 1억 모으기 이런 플랜처럼. 근데 사람들 목표가 있으면은 움직이기 좋으니까. 근데 이 시장에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을 찾아가지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좋은 자산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DCA라고 하는 적립식 구매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하는 거고 특히 이 시장에 잘 맞는 이유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비트코인도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한번 떨어질 때는 한 80% 떨어지고 오를 때는 몇 배 오르고 이렇게 계속 이제 변동성 가지면서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산에는 이제 적립식 투자 방법이 굉장히 좋더라라는 거고 실제 그러면 그 방법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면 수익률이 어떤지를 보면 2017년도 요 바로 전 이제 사이클에서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으면 2018년도 1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상투 잡는 머리 끝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적립 투자로 계속 투자를 했으면 이제 최근에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고점이 이제 작년 한 11월 정도였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한 7배 정도 수익률이 나요. 이더리움은 한 16배 정도 나고. 물론 지금은 다시 좀 하락해서 좀 떨어지긴 했겠지만, 그리고 적립식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장기 투자가 또 가능해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고. 멘탈이 또,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그거를 이제 좀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뭐 저희 서비스 꼭 이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투자 방법을 개인이 직접을 하든 개인이 직접 안 되면 뭐 이런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서비스 이용하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추천의 제안들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적립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교수님? 저는 이거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시작했던 게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해보는 거였거든요. 제가 워낙 경제적으로 좀 너무 관심이 없어서 경제에 관심 가져보자는 취지로 했던 거였는데 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하루 정해놓고 이제 상위 몇 개 종목 정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그날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매수 뭐 하고 다음 달에 또 매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충분히 굉장히 경제관념이신데 왜냐면 모르니까. 나는 그때 뭐 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목적이긴 하지만 저는 크립토를 투자 자산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크립토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사용할 가치로 보기 때문에 네, 그냥 모아놓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적립식 투자의 그 방법론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등락이 크기 때문에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아무도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시장을 이기는 방법인 건데 그게 적립식 말씀하신 맞아요.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좋은 자산,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나를 적립식 구매를 투자를 했으면 한숨 나오잖아요. 하지마. 네, 근데 작년에 저희 서비스에도 그 루나 코인을 적립식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오픈해 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걸 이제 안 했었거든요. 했었으면 같은 적립식 방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표라고 안 하죠, 제가. 네, 위험하죠. 그러니까 적립 투자라는 건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되고 그쵸. 결국 그 자산은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자산 자체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 부동산과 같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럴 수 있는 자산으로 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 바라본다면이라고 이제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이제 개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수중에 1억이 있으면 어떤 암호화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냥 딱 떠오르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시장에서 참고로 지금 비트코인이 2만 1,000선이 깨졌습니다. 주말 동안. 지금 2만 2천만 원 조금 넘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여러 이제 지표들이 떨어진 상황에서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좀 해보겠는가? 주식, 부동산 다 섞어서 상관없습니다. 토탈 자산. 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네. 저는 이제 아마 상당수 자산을 다 크립토로 넣을 거예요. 상당수를 크립토로. 네. 그래서 저의 일반인들은 저의 이거는 참고하면 안 되고요. 댓글 기대됩니다. 네. 이건 참고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떤 부분의 자산을 크립토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예전에 많은 리서치 나왔을 때 기관들은 한 3%에서 5%를 넣으면은 자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지표들 나와 있고 5% 편입했을 때는 한 13% 정도 아웃퍼폼 했었고 뭐 3%였을 때는 그래서 기관들은 3에서 5% 정도였던 것 같고 개인들은 저는 한 10% 정도는 자기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에 넣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저는 그 10%가 아니라 이제 뭐 90%에서 100%가 될 텐데요. 네, 될 텐데요. 위험합니다. 너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그렇죠. 여기서 보통 현금은 항상 이런 시장에 50% 남겨야 되는 게 기본 철칙이고요. 나머지 남겨도 50%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90% 이상 가져가야 돼요. 네. 그리고 10%는 뭐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NFT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의 시장을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하려면 본인이 구매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NFT 책으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네, 유튜브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사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유튜브로 배우시는 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는
굉장히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의미에서 뭐 NFT건 새로운 코인이건 이제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된다. 즉 없어질 수도 있는 돈,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나머지 90%는 확실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 그게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보통 나눠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녀가 많으시다 보니까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궁금한 우리나라 5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수가 65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얘기하셨어요. 네. 나머지는 쓰레기다? 아까 10%. 10%로 이제 10%에 적당히 안 근데 이제 썼거나. 한국은요 진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들을 보면 원래 이제 시총 기준을 보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가장 우량 자산이거든요. 여기가 대부분 거래량인데 나와야 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 가면 요즘 좀 덜한데 한참 작년 관심 있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량이 한 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이 맨 위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래량 기준으로. 그만큼 이제 한국 분들은 투기 성향이 너무 크다. 이게 위험 자산 성향이 좀 이름 있다. 이쁘면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10% 정도 안에다가 나머지 알트도 좀 보겠다고 했는데 네. 이때 봐야 되는 기준 그리고 뭐 투자 판단을 할 때 이 회사는 물론이고 뭘 보고 너무 많으니까 좀 선택의 기준들이 개인적으로 있으실 텐데 그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초기 그냥 창업하는 기업을 보듯이 봐야 되는 기본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네, 팀이 뭐냐? 팀. 네, 이거 봐야 되는데 좀 주관적이긴 하잖아요. 네. 뭐 그리고 팀이라면 개발자나 뭐 임원, 네. CEO 어떤 경력을 가졌는가. 네, 맞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ICO 시대에는 ICO 시대에는 네. 뭐 너도 나도 구글 출신이고 너도 나도 삼성전자 출신의 임원이 다 있는데 다 망했어. 그걸 기준이라고 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조차를 봐도 그 정도니까 그렇지 않은 팀들은 얼마나 부지기수로 이상한 프로젝트 많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된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크립토는 되게 내러티브가 되게 강해요. 그때그때의 어떤 트렌드, 마케팅 키워드 정말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쪽 시내 분들은. 네, 뭐 웹3, 뭐 NFT도 그래요. 디파이 새로운 용어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오 막 이게 그 시기를 주도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러티브 안에 있는 부류의 애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알트코인도 저 장기 투자 아니라 그랬어요. 단기 투자인데 트렌드죠. 트렌드. 네, 그 스토리. 네. 그래서 뭐 그게 작년은 NFT였고, 그리고 2020년도는 디파이였고, 지금은 약간 크립토 겨울 막 말락말락해서 그런 키워드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다오 이런 키워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게 근데 항상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알면은 제가 왜 비트코인 투자를 아니 키워드를 따라가라며. 그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들어보려고 했죠. 근데 다음 거를 미리 지금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키워드조차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후보들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는 다오 후보라도 있고요. 네, 있고 게임 영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게임.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장 때는 되게 너무 먼 어떤 이상을 가진 애들 잘 안 되거든요. 실제 뭔가 프로덕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 프로덕트가 나오기에는 게임 쪽이 가장 빠를 것 같은 근접했다. 네,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 뭔가 토큰들이 P2E 쪽도 그렇고. 네, P2E는 작년에 타차했다 좀 안 좋긴 했는데 근데 P2E가 뭐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이 아니라 돈도 벌고 게임도 한다. P&E도 나오고 여러 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쪽 그리고 NFT는 사실 지금 NFT는 이렇게 막 빠지진 않아요. 그냥 잠시 열기가 식었인 거지. NFT 쪽에서도 게임과 연계해서 뭔가 강력한 파괴가 나올 수도 있고. 메타버스는 어때요? 메타버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뭐 큰 범주에서 맞긴 한데 그것도 좀 뭔가 실현되기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주식에 댓글창 가면은 메타버스 이야기하는 놈들은 믿고 걸러라.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분명히 있었거든요. 메타버스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는 뉴스하고 이렇게 떠드는 거 대비해서 너무 볼품없다. 이런 걸 팍 그래서 느껴요. 제가 안 해요. 팍 느껴요. 그러니까 아직 멀은 거죠. 그냥 싸이월드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메인 네트워크들이라고 불리는 뭐 이더리움 아니면 뭐 솔라나 이러한 그 재단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재단들도 투자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요것들이 투자를 하는 곳들을 따라 투자하는 것도 되게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좀 포인트로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서 이 국내도 보면은 이제 개발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메인넷이나 어떤 노드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개발자들이 그럼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에서 이제 어떤 블록체인에 붙여주세요 요청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많이 붙여달라고 하는 그 메인넷이나 프로젝트들을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투자를 또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인넷 재단에서 투자하는 곳 뭐 같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도 잘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요즘 어떤 이게 제가 항상 그 크립토를 보면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주식시장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는. 네. 그러면 이미 그 기업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기업이 쌓아던 아기 시절에 투자할 기회는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고액자산가들한테밖에 열려있지 않으니까 최근엔 좀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신생 기업에게도 충분히 다른 어떠한 이더리움 재단이 투자할 때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크립토에는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들을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런 자료도 많이 나돌잖아요. 어떤 자료요? 네? 어떤 자료? 이더리움 재단이 재단이 투자했다, 투자했던 뭐 이런 것들. 리스트업을 리스트업이. 왜냐면 다 노력만 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기존과 좀 다른 점은 여기 노력만 하면 다 트래킹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루나 이런 사태들 원인들 노력만 하면은 모두가 다 이 원인들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지갑 주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꽉 뭔가 이 기존에 탈중화되지 않는 어떤 기업에서 발생한 거랑 좀 다르게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제 이장우 대표를 모셔놓고 아까부터 사실 조금 뭐랄까 어그로성 질문을 끌고 있는 이유는 뭐 유튜브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사석에서나 해주실 법한 구체적인 뭐 투자 맞아요. 방법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네. 좀 들여다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고요. 일단은 좀 이제 규제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의 이제 부의장이죠. 라이엘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암호화폐의 단점과 전통 금융의 단점이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동일한 규제의 타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시다면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죠. 맞아요. 어느 수준이 가장 좋을지. 네네.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크립토 하락되는 이 원인들을 트리거들을 보면 정말 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너무 유사하다. 그러니까 뭐 테라 루나와 같은 하나가 터지니까 그런 상품 운용하는 운용 VC들이 또 파산되니까 이 크립토 운용하는 곳에 또 돈을 맡겨놨던 크립토 은행들이라고 하는 뭐 셀시우스나 블록파이나 크립토닷컴 같은 운용을 대신 맡겼던 여기도 갑자기 리스크가 확 와버리고 연쇄적으로 다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면에서의 어떤 규제나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루미스 줄리브랜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아마 크립토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성격을 정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통과는 아직 안 됐죠. 근데 많이 스터디가 된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왜 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상품으로 봐야 되냐. 여기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은 딴 증권이 아니다. 투자 계약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상품이 맞다.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CFTC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증권이면은 SEC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훨씬 더 자본시장과 맞춰야 되니까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안에는 이 중간 단계 하나의 자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증권과 상품 사이에 약간 보조적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부수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산 형태를 만들어 놔서 그럼 기존에 이제 대부분 투자 계약 형태의 증권성을 띈 형태는 맞아요. 대부분 현재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수적 자산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의무를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기적 공시 의무인데 이 공시 의무가 일반 증권들이 이제 증권 그 주식
기업들이 공시해야 될 의무에 비슷한 준하는 그거보다 좀 약화된 어떤 공시 의무를 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주기적 공시 의무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품으로 또 판단받아서 CFTC 간다던가 이런 어떤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정보 불투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좀 많이 해결되는 법안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라서 그 법안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국내에도 이제 막 법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긴 한데 많이 참고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특히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 그리고 CBDC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CBDC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달러 제국을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도 좀 구현을 해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연구 되게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행정명령에서 각 이제 그 정부 파트마다 이런 것들을 다 스터디하고 각자에 맞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디지털 달러는 저는 약간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좀 약간 맥을 같이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겠는데 디지털 달러가 바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쪽에서 손을 대려고 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 쪽인 것 같은데 그 스테이블 코인 쪽에 그 지금 뉴욕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현재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뭐 단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변형돼서 나오는데 뭐 미국 국채나 달러나 실제로 이제 어떤 이 자산들을 담보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규제를 먼저 강하게 들어가고 나서 뭐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이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박 교수님은 뭐 이 스테이블 코인 CBDC에 대한 뭐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으세요? 전망이라든지? 그 미국을 저는 좀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건들 수 없어 보이는 것은 두고 본인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마련해서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전망 하에서 뭔가 좀 CBDC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좀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공존하면서 이 탈중앙성 디지털 화폐와 그다음 중앙성 디지털 화폐를 좀 같이 상생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저는 좀 상생을 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차원에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이제 미국 CBDC죠. 쉽게 얘기하면 성급하게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글로벌 어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금융 체제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 아마 더 깊게 뭔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숙성을 많이 시켜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당초에는 원래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달러라든지 이제 중국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방향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영향이 크고 뭐 어떤 코로나 사태 때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도 많이 그때 국회의원들 많이 얘기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좌를 안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민들도 꽤 많고 그랬을 때 지원금도 굉장히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늦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 꽤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달러가 있으면 되게 빠르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장점들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약간 양면성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뭐 적용 자체는 저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 미국의 CBDC는. 그렇죠. 누가 나오셔도 CBDC 스테이블 코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로 결론이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CBDC가 나온다 그게 어떤 우리 다른 암호화폐, 민간 암호화폐랑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그렇게 영향이 저는 크다고 보지 그래요? 않아요. 네. 어떤 분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뭐 마찬가지로 교수님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기본적 결이 다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책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이장우 대표가 교수로 변신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오늘 패널로 이렇게 나오셔서 비트코인 얘기부터 뭐 자기의 투자 기준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코인의 특성이나 이 투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좀 편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보통 길어봐야 한 15분, 20분이니까 그렇죠. 얘기를 하다 자꾸 투자 얘기 나면 끊더라고요. 그리고 투자 고지 나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이제 이장우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단순히 이장우 대표의 경험에서 나온 이제 뭐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투자의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토대, 이 시장을 계속 봐온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장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으시면 뭐겠어요? 저는 그거요. 그 학습 비용을 네. 얼마나 내가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말씀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은 학습을 해야 아는 거고 그래야 내 투자 성향, 이 자산의 어떠한 성향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무턱대고 큰 돈을 이제 집어 넣으셨다가 사실 굉장히 낭패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학습 비용으로 생각하는 부분 잃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정도를 한번 우리가 시작 비용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되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작년에 넣은 학습 비용이 다들 전 학습 비용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도 많이 컸어요. 거의 10% 하는데 거의 뭐 10% 다 쏟은다더라고요. 슬픈 이야기 너무 웃으면서 하시니까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장우 대표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 업계에 좀 투자를 하거나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투자를 결심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시기들이 2017년, 뭐 돌아가면 2013년도도 그랬을 것 같고요. 2021년도도 그랬어요. 뜰 때. 뜰 때 당연하죠. 그때 뉴스 많이 나오고 가격이 오르고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보통 그때 들어오면 투자적인 판단은 되게 늦어요. 늦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뭔가 시장이 조금 더 진정이 됐을 때 이제 귀를 닫지 말고 본인의 잔고가 좀 마이너스 돼가 귀를 닫지 말고 어떤 미래지향적 이런 이제 어떤 산업이나 이런 쪽들은 이런 시기 때 더 깊게 좀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변화를 좀 관찰하다 보면 좀 확신도 생기고 지금 실력이 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작년에 그렇게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자기 잔고 보면 이제 좀 마이너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귀를 닫고 이제 안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확신하건데 다시 2025년도 가격이 오르면 또 들어요. 그다음 또 실패를 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를 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귀를 닫지 말고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학습 비용을 조금 생각하더라도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스터디가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스터디 저희 인포맥스 D와 함께 인포맥스 인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일도 나오신다고요? 네, 내일은 제가 원래 나오는 날이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그 깜짝 베타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도 아주 뭐랄까 시원한 여름에 걸맞은 의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교수와 함께 했고요. 자, 이장우 대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끝낼게요. 안녕.